꽃내미님, 요즘 집값 다시 오른다고 안심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이 반등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하락장 중 잠깐 나타나는 반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형 금융기관과 연구소에서 시장 사이클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상승과 하락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장기 상승장이 10년 넘게 이어진 뒤에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은 과거에도 늘 큰 조정의 신호였습니다. 특히 대출이 다시 조여지고 돈 풀리던 장세가 끝나가는 지금은 심리가 꺾이는 순간 시장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급 부족만 보시는데 실제로는 대출 규제와 정책 신호, 그리고 거래 심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시장을 보면서 배운 건 가격만 봐서는 절대 진짜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숫자 뒤에 숨은 구조와 심리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불안, 혼자만 느끼고 계신 건 아닙니다. 요즘 시장 보며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우주의 기운으로 꽃길 한번 받아봅시다. 편하게 들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딱히 좋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아주 속상하네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힘이다. 꽃길로 가보시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다시 못 살 것 같다는 불안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저를 찾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조급해지시는 거죠. 제 지인의 형님도 비슷했습니다. 몇 년 전 집값이 급등할 때 못 산 걸 계속 후회하다가 최근 반등을 보고 다시 매수 고민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했고 뉴스에서는 공급 부족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려는 이유가 가격이 올라서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인지요?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분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실제로는 대출 규제가 다시 강해지고 있었고 거래는 가격 대비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반등은 있었지만 따라붙는 힘은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도 대출 한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분은 결국 계약을 미뤘고 지금은 한숨 돌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은 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성급한 판단이 위험한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자산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위험 신호로 읽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상승장은 어느 순간 반드시 힘이 빠집니다. 이게 자산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국내외 부동산 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장기 상승 이후에는 조정이 반복돼 왔습니다. 한국은행과 국토연구원 자료에서도 이런 패턴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죠. 62세의 김성우님은 장기 보유만 믿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다가 최근 거래 급감을 보고 멈췄습니다. 이분은 서울 강남 지역에 오래 보유하신 분이었는데 추가로 하나 더 사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동산 중개소에 가보니 발품 파는 사람은 많은데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실제 거래는 뚝 끊긴 상태였죠. 지금은 공격보다 점검이 먼저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안전한지, 대출 비중은 적정한지, 현금 흐름은 괜찮은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 상승 경험만으로 현재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10년 전 시장과 지금 시장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꽃내미님은 지금 시장이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하락 중 잠깐의 반등은 진짜 회복과 다릅니다. 이걸 금융시장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한번 튀어 오른다는 뜻이죠. 국제금융시장 연구자료를 보면 큰 하락 전에 유사한 반등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1997년 외환위기 전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59세 이정호님은 반등을 보고 매수했다가 이후 조정으로 불안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분당 지역 아파트를 보시다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서둘러 계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거래가 다시 얼어붙었고 주변 시세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면서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반등의 이유와 지속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 가격이 올랐는지, 누가 사고 있는지, 거래량은 어떤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가격은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 전에 거래량, 대출 규모, 청약 경쟁률 같은 선행입니다. 최근 반등 왜 일어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출은 시장의 연료입니다. 연료가 줄면 불은 꺼집니다. 지금 정부와 금융기관이 동시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한도 축소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5세 박정수님은 대출 한도 축소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분은 서울 마포구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사려고 하셨는데 은행에서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대출해준다고 했습니다. 소득과 자산을 따져보니 DSR 규제 때문에 원하는 만큼 빌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계획을 접고 전세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대출 전제 매수는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이자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원금 상환 계획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금리보다 대출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금리가 조금 낮아도 빌릴 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꽃내미님은 지금 대출 조건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실제 공급보다 중요한 건 공급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실체보다 기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 매수 심리가 즉시 위축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발표 직후 청약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진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70세 최영자님은 공급 발표 이후 매수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고양시 지역 분양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셨는데 정부에서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고민이 깊어지셨습니다. 당장 분양되는 건 아니지만 몇 년 뒤에 새 아파트가 대량으로 나온다는 소식만으로도 지금 사는 게 맞나 싶어지셨다고 합니다. 계획 발표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정책은 발표되는 순간부터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확정 전이라도 심리는 먼저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몇 년 뒤 일이라도 지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공급 뉴스 그냥 흘려보셨나요?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매매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낮아진다는 건 매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유입입사 자료를 보면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세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77세 정미선님은 전세가율 하락을 보고 매도를 결심했습니다. 이분은 서울 노원구에 투자용 아파트를 갖고 계셨는데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세가를 낮춰도 문의가 없더라는 겁니다. 매매가는 유지되는데 전세 수요가 사라지니 월세로 전환할지 매도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정리하셨습니다. 전세가율은 시장 온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투자 수요가 살아있으면 전세가도 함께 오릅니다. 하지만 수요가 빠지면 전세가가 먼저 무너집니다. 전세가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세요. 내 집 근처 전세가 최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가격만 버티고 있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가격은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하지만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달간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1세 한상우님은 거래량 급감을 보고 매수를 포기했습니다. 이분은 서울 송파구 지역을 알아보시다가 중개소 여러 곳을 다녀보니 매물은 많은데 계약되는 집이 거의 없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매도자들은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데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관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래량은 시장 신뢰의 바로미터입니다. 사람들이 확신이 있으면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불안하면 거래부터 멈춥니다.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보세요. 꽃님이님, 동네는 요즘 거래가 활발한가요?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금리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금리 인하가 있어도 가계부채 부담과 소득 감소 우려 때문에 소비와 투자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소득과 미래 기대입니다. 64세 조영희님은 금리 인하 기대로 매수했다가 후회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인천 부평구 아파트를 보시면서 금리가 곧 내려갈 거니까
지금 사두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리가 조금 내려가도 시장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더 조심스러워졌죠. 금리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전체 경제 흐름과 사람들의 심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에만 기배를 거셨나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이제 전세와 다주택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 구조는 들어온 돈으로 나가는 돈을 막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나가는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죠. 이게 계속 굴러가려면 전세 수요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전세 사기 우려와 월세 전환 증가로 전세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제 신탁 제도는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탁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러워 아예 전세를 놓지 않거나 월세로 돌리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신탁 들어간 집은 뭔가 불안하다고 느껴 기피하게 되죠. 전세 안정성은 제도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전세제도 안전하다고만 느끼셨나요?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으로 정리에 나서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처럼 가격이 조금 회복됐을 때입니다. 정고점까지는 아니어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 심리가 강해집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격 반등 시 매물이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욕심은 항상 판단을 흐립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팔겠다는 생각이 계속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68세 윤석진님은 서울 강동구에 2채를 갖고 계셨는데 한 채를 정리하려다가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더 기다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거래가 막히고 매물만 쌓이면서 지금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전략도 선택입니다. 지금 무리해서 들고 가기보다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꽃님이님이라면 지금 정리할 수 있으신가요? 공급 부족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도 수요가 더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공급 부족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가지 논리만 믿지 마세요. 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움직입니다. 공급만 보면 오를 것 같지만 대출 규제, 금리, 경기 전망, 심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반드시 검토하세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게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다른 시각도 함께 보고 계신가요?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빚을 최대한 내서 집을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고위험 대출이 집중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끌로 산 집이 부담으로 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63세 서동현님은 대출 상환 부담으로 집을 급매로 내놨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경기도 용인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셨는데 대출이자가 계속 오르면서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워지셨습니다. 월세 수입으로는 이자도 못 감당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손해를 보고라도 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세요. 대출은 레버리지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합니다. 영끌했던 경험 후회하고 계신가요? 청약 당첨이 로또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 경쟁률을 보면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가 애매한 곳은 미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약 통계를 보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청약 미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6세 강은미님은 청약 당첨을 포기했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화성 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셨는데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게다가 입주 시점의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당첨을 포기하셨습니다. 청약도 이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당첨이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 당첨되는 게 중요합니다. 청약 당첨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셨나요? 빌라나 다세대 같은 소형 주택 시장이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유동성이 떨어지고 전세 수요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기관 자료를 보면 소형 주택 가격 하락폭이 아파트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9세 임수진님은 빌라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 관악구에 빌라를 갖고 계신데 몇 달째 매물로 내놔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가격을 계속 낮춰도 반응이 없고 중개사들도
지금 빌라는 팔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소형 주택은 유동성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살 때는 쉽지만 팔 때는 어려운 게 소형 주택입니다. 빌라나 다세대 갖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집값은 항상 오른다는 믿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지금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35년간 시장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본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 경험만 믿고 현재를 판단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 말이죠. 잘못된 상식은 공급 부족이면 무조건 상승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출, 심리, 정책 신호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가격보다 거래량을, 전망보다 현재 구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면 불안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억지로 사거나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반대로 차분히 기다리면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다만 조급한 사람에게는 함정을,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사야 한다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가진 자산을 점검하고 대출 상황을 확인하고 현금 흐름을 정리해 보세요. 급할 게 없습니다. 시장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꽃님이님이 진짜 경계해야 할 건 시장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 판단을 흐리고 조급함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조급하게 움직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 후회하는 걸 봤습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기다린 분들은 더 좋은 기회를 잡으셨죠. 어떤 게 누가 정답이다 말해주면 좋겠어요.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진짜 필요할 시기일 것 같아요. 꽃님이님들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